안녕하세요.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얘기가 아니고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이번 연도에 꼭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 두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한국 영화고 독립예술 영화들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즐겁게 봤던 영화는 여기에 포스터를 제가 뒀는데 너와 나라고 하는 조연철 감독님의 영화였습니다. 조연철 감독님의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인 정희진 선생님의 공부라고 하는 팟캐스트에 조연철 배우이자 감독님이 인터뷰로 나오시면서 이 인터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드신 조연철 감독님은 배우이시기도 한데 DP랑 구경이에서 조금 활약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DP 덕분에 백상예술대상의 TV 조연상 부분에서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었죠. 그때 그 조연철 감독님의 그 수상 소감이 좀 화제를 많이 낳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노트를 펼치셔서 노트에 있는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읊으시면서 나는 죽음이 단순히 존재 양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신 우리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읊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이름도 들어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수상소감에서도 너와 나 이번 이 영화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나와 있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영화는 두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박혜수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랑 그다음에 김시은 배우가 맡은 하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이렇게 두 명의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미는 하은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그냥 계속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의 시작 부분에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그 하은이라는 얘가 좋아하는, 세미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이 죽는 이 꿈을 꾼 뒤로 내가 오늘은 기필코 얘한테 고백을 하겠다. 바로 그 하루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 세미는 계속해서 하은한테 고백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은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일단 다리를 다쳤고 그래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아버지가 이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수술비를 대느라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강아지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너무 괴로운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이 세미의 어떤 사랑 고백을 들어줄 여력이 없는 거고 근데 세미는 지금 당장 자기 마음이 너무 차오르니까 사랑한다고 당장 말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얘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얘도 나랑 똑같은 마음일까? 이 생각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두 여자아이끼리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어떤 가장 큰 묘미랄까요? 그런 것은 이 여자아이들, 이 여고생들의 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조연철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실 때 그 고등학생들의 브이로그를 진짜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어떤 식으로 일상을 살아갈까 그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브이로그를 많이 보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장면에 여자아이들이 그냥 나와서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들어가는 그냥 그 한 장면을 봤을 뿐인데도 왜 사람들이 진짜 여자 고등학생들 브이로그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섬세함이 정말 좋았고요. 특히 가장 좋았던 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그 세미가 수학여행에 가기 전날 밤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조금 특이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일본에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여와야 될 것만 같이 보이는 그런 메밀면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메밀면을 이렇게 아래로 보내서 국물에 떨어뜨려서 막 담궈 먹는 이런 좀 일본의 그냥 애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계를 이렇게 엄마가 조립을 해서 그거에 국수를 막 담궈주고 엄마랑 아빠랑 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수학여행 전야제처럼 이렇게 노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세미의 표정도 그냥 오늘은 그냥 엄마 아빠랑 보내는 일상, 특별할 거 없는 하루. 그래서 어떤 막 기쁨도 얼굴에 없고 그냥 우울도 없고 그냥 그 편안함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네 엄마 아빠, 우리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우리 표정 같은 게 너무 드러나서 놀랐고, 그리고 엄마도 보면은 세미를 막 이놈의 기집애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랑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굳이 표현하지 않는 모습?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사랑이 드러나거든요.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세미가 여기 팔이 다쳐가지고 여기 손가락이 다쳐서 손 쪽이 다쳐가지고 샤워를 할 때 이렇게 팔을 빼고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호일 같은 걸 막 감싸주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세미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 그 태몽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는데, 엄마가 내 태몽에는 수박이 나타났다. 근데 그 수박이 아주 빨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세미가 원래 수박은 빨갛잖아. 그랬더니 막 엄마랑 막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수박은 당연히 빨갛지. 근데 진짜 빨간색이었다고. 진짜 빨간색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그냥 어디에서 본 것 같은, 진짜 내가 아니면 겪은 것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그냥 이렇게 어떤 청소년들의 일상을 다루는, 그리고 청소년의 사랑과 두 여자아이의 고백, 그리고 두 여자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었다면 그것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미묘한 감동이 있고 그냥 우리네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 이면에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본 이 상황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밤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영화관에, 대부분 관객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영화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이 세월호 전날 밤이라는 걸 너무 알 것 같으니까, 그게 계속 암시가 되니까 이 세미랑 하은이 원래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그 수학여행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은이 갑자기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세미는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세미가 하은이한테 계속 너 다리 다쳤지만 내가 돈 같이 모아서 우리 캠코더 팔아서 같이 수학여행 가자 이러면서 꼬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도 그렇고 하은도 그렇고, 아 우리 같이 수학여행을 갈까? 둘 다 갈까? 아니면 둘 다 가지 말까?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들을 보니까 세미가 제발 수학여행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하은이 죽었다라고 세미가 계속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미는 하은을 혼자 여기 수학여행이 아닌 이곳에 서울에 두고, 안산에 두고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진짜로 수학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하은이 죽어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계속 들고, 그래서 그 꿈에 약간 스산한, 꿈속에서 세미가 죽어있는 스산한 장면이 계속 영화 속에서 반복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수학여행 가지 마라, 제발 아무도 가지 마라 기도하게 되고, 세미와 하은이 특히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다 보니까 둘한테 되게 감정이입을 하게 돼서 둘이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꿈의 스산한 장면들과 얘네가 수학여행을 갈까 가지 않을까를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것들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좀 스릴러처럼 가끔씩 영화에서 무서운 감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자아이 2명의 어여쁜 사랑 이야기로만 이 영화가 보아지지가 도저히 않고 그냥 계속 슬프고, 얘네들이 결국에 마지막 장면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에서 굉장히 명장면인데, 장례식장 풍경이 이제 뒤에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검정 색깔 그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뒤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미랑 하은은 서로 막 마음을 확인하고
사실은 하은도 세미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은도 세미한테 사실 나도 너 좋아해 라고 고백을 받아주면서 둘이 이제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는데 수학여행 잘 갔다 와라고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는데 세미가 가려다가 말고 하은을 다시 돌아와서 보고 가고 또 인사하고, 이걸 한 6번, 7번 정도 반복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진짜 눈물이 안 터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미의 죽음을 우린 알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암시가 되고 있고, 계속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뒤에서는 뒤 배경은 장례식장 풍경이고, 그 장면이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스산하고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 2명이었기 때문에 이 2명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동시에 그냥 가끔씩 다른 친구들의 수학여행에 짐을 싸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영화관에서 데이트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같이 막 수학여행 짐 싸는 그런 아파트 바깥의 풍경도 보이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그 수학여행 전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그 장면, 그렇게 스쳐가는 장면들도 너무 슬프고 그냥 계속 가슴이 아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이야기를 뒤로 하고도 저는 이 하은과 세미의 러브스토리가 사실은 그냥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거든요. 왜 아름답고 좋았냐면 이게 너무 진짜 같아서였던 것 같아요. 박혜수 배우님이 이렇게 똥머리를 묶고 나오거든요. 똥머리를 묶고 이게 교복 되게 단정하게 입고, 얼굴도 귀염상이어서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막 인형 좋아하고 되게 소심하고 귀엽고, 뭔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귀여움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특유의. 근데 저는 그 박혜수 배우의 그 모습이 너무 저를 닮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고등학생 때 똥머리밖에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교복도 되게 비슷하게 딱 단정하게 입고 다녔고, 키도 작고 막 이러니까 너무 비슷하고, 무엇보다 제가 되게 소심하고, 근데 사람은 늘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를 좋아해서 막 고백을 하려고 하면서 주춤주춤하면서 얘의 마음을 확인하고 막 단정 짓고, 얘는 나 안 좋아해 그러면서 막 상처받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저 같아서 약간 수치스러우면서도 귀엽고 좋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영화에서 제가 한 방 먹었던 부분이, 저는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지만 연애를 하든 연애를 하지 않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건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을 받을 때 더 기쁜 것도 있고, 얘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계속 판단하고 살피려고 애써요. 근데 이 주인공 세미의 모습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은의 또 다른 친구가 세미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마음밖에 없지. 너는 네가 좋아하는, 네가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지. 지금 하은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그래서 하나도 못 보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그게 비수처럼 딱 꽂히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항상 그랬었지. 나도 누구한테 사랑만 받고 싶어 했지. 그 사람이 막 힘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 내가 그 사람 마음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 닮았던 순간들이 있었지라는 게 막 기억이 나면서 씁쓸하고 또 딱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하은이라는 인물도 정말 제가 이 세미한테 감정이입을 했듯이 하은이 너무 막 미운 거예요. 하은은 계속 비밀이 많고 얘는 인기도 많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되게 무심한데도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애 같거든요. 그리고 남자애들 계속 어떤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막 그려져요.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 되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세미의 사랑은 거들떠도 안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맨 처음엔 있었거든요. 얘 마음을 모를 때. 그러다 보니까 막 밉고 막 서러운 거야. 왜 세미의 마음을 하은이 못 알아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이 많고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길래 세미의 마음도 못 알아줄까? 막 이러면서 괜히 막 내가 서운하고, 근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둘이 사랑을 확인해서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 애 둘의 관계에 있어서의 얘기도 정말 끊임없이 할 수 있고, 그 좋았던 몇몇 장면들에 대해서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꼭 영화를 보시고 좋았던 장면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얘기를 많이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많은 어떤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이 너와 나라는 영화는
세월호의 죽음을 대상하지 않고 그 사건 주위에 있었던, 그리고 그 사건 안에 있었던 진짜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 기억들을 좀 재현하고 보듬을 수 있었던, 다 같이 위로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고마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정말 즐겁게 봤던 두 번째 영화는 김보람 감독님의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영화를 방금 보고 왔어요.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명동역 CGV에서 보고 왔거든요. 이 영화는 제가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지난 4월이었나 5월이었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이거는 내 올해의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10월이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 이 영화가 올해의 영화예요. 이걸 그래서 2번이고 3번이고 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GV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곧 내려가는 수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제발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아직 1만 명도 1만 명의 관객도 안 모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건 김보람 감독님의 전작인 피해 연대기를 정말 좋게 봤기 때문인데요. 피해 연대기라는 다큐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리컵에 대한 다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큐를 보고 제가 생리컵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게 거의 1년째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도전을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이 다큐가 참 생동하고 생생하게 각인이 됐었어요. 김보람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큐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다큐가 두 사람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이 다큐에 대한 좀 비하인드 이야기를 GV 같은 데서 들었는데, 원래는 그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여러 명의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다큐를 찍으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피해 연대기도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그런 포맷으로 원래는 촬영을 하려고 하시다가 박채영님과 박상옥 모녀를 만나게 되면서 결정적이게 이 기획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어떤 모녀 관계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마와의 갈등이 됐든, 엄마와 풀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됐든 그게 있었고, 그거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 박채영님과 박상옥 모녀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저도 실제로 식이장애를 앓았었고, 어쩌면 여전히 앓고 있을 것이고, 폭식을 많이 했고, 먹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게 스트레스가 잘 해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살을 빼거나 감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폭식을 하고, 갑자기 이성을 놓고 먹거나 아니면 이성을 놓고 절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병이다 라는 게 저 스스로에게는 있어요. 이게 한번 식이장애를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는 이 식이장애가 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았다, 완치되었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다시 발현되는 게 이 병이구나 라고 두려움을 계속해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 같은데, 동시에 저도 여성이고 엄마가 있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이장애와 이 모녀관계라는 두 키워드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 영화가 저한테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영화를 보고 울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영화인 거예요. 또 좋았던 것은, 식이장애에 대해서 다룰 때 뭔가 먹고 토를 하거나 절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이 굴레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게 되기가 빤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폭력적인 이미지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식이장애의 분석 보고서 이런 스타일의 다큐를 보면은 끔찍하고
되게 계속해서 자극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전시가 되는데 이 다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밥을 차려 먹고 그 시골에서 밥을 차려 먹고 같이 제사를 올리고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들,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완치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식이장애가. 그래서 채영님도 뭔가 이 식이장애가 완치됐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계속 병을 앓고 나가는 이 경험들 속에서 이제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식이장애가 완치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엄마랑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 지점쯤에 나오는데 엄마랑 그 채영님이랑 상옥님이 같이 마주 앉아서 그 딸은 식탁에 기대어 있고 엄마는 부엌 쪽에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서로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채영님은 사실은 내가 엄마나 이모가 먹으라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먹을 것을 찾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러니까 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그 식단을 조절하고 내 몸을 내 스스로 관리하고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물론 병이었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한테는 자기에겐 의지의 표현인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엄마한테 들려주는데 엄마는 그때서야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라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해서 평행선이었던 그런 시기에 대해서 반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영님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자기는 자아가 박탈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왜냐하면 먹어야 하고 식이장애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자아를 박탈당하는 기분이어서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뒤늦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엄마와 딸이 뒤늦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참 보기가 좋다. 그리고 엄마가 딸의 욕망을 들어주고 알아봐주는 순간이 결국에 찾아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막 눈물이 그때 많이 났는데, 딸들은 엄마에게,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제가 욕망이 없는 사람? 으로 그냥 비춰지기를 늘 바라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냥 엄마가 바라는 딸로 그냥 알고 계셔,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사유에 대해서 엄마를 납득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그냥 딱 그 정도까지만 알아주세요. 내 욕망을 엄마가 납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우리는 사이좋은 모녀로 남읍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점점 슬퍼질 때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평생 그냥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 둘은 마치 그 상옥과 채영 모녀처럼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지만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될 때 그게 참 슬프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두 분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채영님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가장 슬펐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기도 했고, 채영님의 할머니께서도 오랫동안 식이장애를 앓으셨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분이셨고, 근데 그 욕망의 표출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먹고 토를 하는 것만이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100년 전의 여성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딸의 이야기까지 이 세 겹의 모녀의 이야기가 서로 겹쳐지면서 결국엔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읽히게 되는 이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본인의 욕망이 되게 중요했던 인물이었는데, 원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다가
30대 이후에 그 노동운동을 같이 하던, 그 학생운동을 같이 하던 단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혼을 하고 채영님 아이를 낳으신 상황인데, 그렇게 본인의 의지가 무너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자아, 본인의 어떤 투쟁의식 같은 것들이 무너지니까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 자체가 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수순으로 들어간 어떤 여성의 삶이 참 슬프다. 그리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면서 무주로 이제 이주를 하시면서 사감 선생님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시면서 사감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채영님은 그 과정에서 엄마가 없는 느낌.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엄마지 내 엄마까지 되어줄 수 없는 좀 바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많이 생기셨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제2의 인생,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을 하셨을 때 굉장히 살아계셨다면 이제 사감 선생님으로 계셨을 때도 또 살아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인생을 사는 동안 채영님은 아프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수순에서 어머니는 또 한 번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의 마음들이 빡하게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그냥 서로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근데 계속해서 그냥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두 모녀의 이야기가 다채롭습니다. 정말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를 이걸 줄거리로 정리를 할 수가 없고, 막 펼쳐지는 그냥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채영님과 채영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들은 단순히 그 여성이 아니라 다른 여성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여러 명의 얼굴을, 여러 여성의 얼굴을 담고 있는 여성서사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셨는지 정말 놀랍고 존경합니다. 김보람 감독님의 다음 다큐도 정말 기다릴 것 같고요. 정말 열심히 기다릴 것 같고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행복하고, 사실 제 취향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 두 영화에 대해서 좀 즐거우셨다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책 먹는 버섯이었고요. 버섯 책방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